네, 최근 들어서 신삼고, 삼시, 오중고, 덜리 등 각종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경제가 어렵게 하는 용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용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특히 우리 증시의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올 한 해 2022년 가상화폐와 귀금속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금리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역시나 빅테크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전내연 부장인가요? 네. 인기가 많이 끈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미경제학회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그 뜨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너무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1년 전에 매년 초여지만 인플레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1년 후에는 인플레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최대 현안인데요. 그렇죠. 세계적 석학들도 작년에 인플레 얘기를 하지 않는 중에 레이 소너스라든가 그다음에 퍼거슨 교수라든가 또 같은 그 하버드 대학의 케너스 로커프 교수 같은 분이 인플레가 우려된다 하는 측이고 이 세 분 중에서도 레이 서머스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인플레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미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그 학계 그다음에 월가에서도 사실 그 레리 서머스 교수의 얘기를 굉장히 주목한다 하는 것을 우리 전 앵커가 사람을 그 칭찬하는 과정에 미국에도 레리 서머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네. 때문에 같이 그 무대에서 붙였고요. 역시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난 첫 주에 이렇게 보면 국채금리 장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토요일에 새벽 방송이 안 하는 중에 미국 국채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1.75%를 돌파할 것이냐 결국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는 1.80%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그 채권에 그렇게 그것도 10년물 만기가 10년짜리가 연초 들어서 5 거래일 만에 작년 말 대비해서 30bp 정도 올라간 건 굉장히 빠른 급등세다. 그만큼 인플레 현안, 그다음에 페드의 출구 전략이 굉장히 빨리 급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그 미국의 12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데요. 지금 예상은 7.1% 정도 내지는 7.3% 정도 나오는데요. 7%가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 타겟팅이 2% 선이니까 지금의 미국의 그 국채금리 상승 속도를 보면 인플레가 그렇게 그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의 그 타겟팅과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 2% 간의 랑데뷰 이런 얘기가 월가에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만큼 코스트 미래 할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거래일 동안에 첫 주 동안에 미국의 3대 주식이 3대 주식이 전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그 3대 지수 중에 첫 주 중에 다우는 거의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4.5%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5거래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의 그 빅테크의 실현 일전에 그 이렇게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그 빅테크 업종의 저주 뭐 이렇게 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항상 이렇게 굉장히 혼역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첫 거래일 소위 first 5day 이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승하면 연간으로 한 80%가 상승하고 네. 그다음에 하락하면 한 50% 정도가 이제 하락하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50대 50이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신다. 월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페드 인사와 관련된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이제 그림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일정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그 연말 연시 휴가를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업무들이 시작한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랙아웃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도 그
뉴욕 연준 총재라든가 해서 각종 그 연준 인사들의 사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발표하는 이런 그 기관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할 거로 이렇게 예.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미경제학회에서 여러 그 학자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그 페드 인사들의 예측력이라든가 하는 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그 CNBC라든가 각종 그 매스컴에 많이 등장해서 사람이 많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중요한 인사는 아까 정인설 특보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도 연임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연준 그 청문회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융 규제라든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저 뒤쪽에 브레이너 이사의 지금 페드 부의장으로서 청문회를 갔죠. 대체로 보면 파월 의장은 뭐 공화당 인사이기 때문에 무난히 그 통과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브레이너 이사는 지금 금융 규제 쪽에 급진적인 진보파의 그 옹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굉장히 나란히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 공화당은 대부분 다 친월가 정책이요 금융 규제 완화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너 이사와 나란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파월 의장과 특히 파월 의장이 아주 바짝 연준 청문회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측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너무 틀리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확하게 보면 2012년 이후에 매스컴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는 페드 예측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예측력은 37%, 근원 PCI 요건 미국의 그 양대 목표 중에 물가의 그 핵심적인 지표가 되죠. 예. 기준 그 물가가 되는데 29%, 실업률은 24%, 성장률이 17%. 대체로 보면 이 예측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체로 통계기법상 절대 오차율로 가져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절대 오차율은 예상치 빼기를 실적치 나누기 예상치 곱하기 백분율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다. 절대 오차를 하는데요. 대체로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 미니멈 수준이 있습니다. 한 30%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는 맞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금리 예측을 제외하고는 금리 예측도 낮은데요. 나머지는 가장 지켜야 할 선인 30% 선도 못 지키는 이런 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아마 청문회 때 두 분 특히 이제 사실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보면 전문가들의 예측, 주무부서의 예측은 굉장히 예측이 좀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전의 이론과 그 다음에 관행과 규범이 맞지 않는 New Normal Societ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예측까지 어려운 New Abnormal Society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시청자 여러분 저 정도의 예측력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는 너무 그 페드 인사,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는 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믿는 시대에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월가에서 보면요. 작년에 예측에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던 것이 캐시우드,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먼 회장, JP 모건에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측이 틀리면 이제는 그게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뭐 비트코인 가면 깎으러 오면 된다. 그죠? 깎으러 오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전 앵커께서 이렇게 빅테크 관련돼서 캐시우드가 뭐 허락하면 깎으로 리버스로 항구했던 것이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아마 전해주셨습니다는. 쇼치는 ETF도 나왔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측이 여기 1년이 그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그리고 현지 시간 13일에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빅테크 종목과 함께 또 가상화폐 변동성도 상당히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연초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대부분 다 빅테크 종목으로 이렇게 증시를 진단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 코인 투자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지금은 조금 회복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도 붕괴될 일보 직전에 몰렸습니다. 지금 조금 회복됐죠? 그런데 지난주 말에는
보통 비트코인이 1차 파이널 드루를 4만 달러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1차 파이널 드루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티 이거 무너지면 더 떨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더 떨어지기 전에 조금 반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1차 파이널 드루가 4만 달러, 2차 파이널 드루가 3만 달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 붕괴 직전에 몰렸기 때문에 굉장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비상에 걸렸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제한 알트코인은 가격의 하락폭이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진 것도 사실상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국채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세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1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7천 달러, 그 신종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했죠. 예. 이때에 비트코인을 바탕 가상화폐 대중화 차원에서 미국의 SEC에 그 ETF 관련된 금융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인기가 끌었죠. 그런데 그때를 대비하면 지금 6만 7천 달러 대비해서 지금 4만 달러는 한 단기간에 2개월 만에 40% 폭락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버리지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다. 증거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증거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딜레버리지 후폭풍이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주말을 이겨서 조금 회복되긴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소비자 물가 2%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7% 돌파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 차례 혼역을 치를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의 움직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사실 인플레가 불거질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뜰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 금의 역할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금이다 해서 많은 거 이렇게 PB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인플레가 불거지면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예. 추천했었죠. 그러나 사실 지금의 그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미국의 출구 전략이 확정됐던 11월 이후에 신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계속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인플레 해칭 수단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는 실질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인플레 해칭이니까 안정수단이 되니까 변동폭이 적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인플레가 불거졌을 때 인플레를 방지하는 해칭 수단으로 실질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격 변동폭이 적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최근에 인플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트코인도 떨어지지만 알트코인은 더 떨어지거든요. 네. 왜 그럴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 가치 논쟁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그 비트코인은 2019년 사토키가 만들어질 때 거래량을 아주 제한시켜 버렸거든요. 그걸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물론 이제 다른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보다는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가 되겠습니다는 그 인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전통적인 미국의 그 경제학자들은 그조차도 공급망을 제한시키는 것도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인플레 해칭 수단 디지털 금 비트코인가 52만 달러 캐시우도 이게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정인설 특파원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브레이너 인사가 이제 미국의 행정 담당 통화 담당 부의장으로 지금 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인 투자가들한테 코인 투자의 최대 적이라고 불리는 브레이너 이사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전면으로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선제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소위 미리 그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 코인 투자자들의 최대 적으로 몰리고 있을지 이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브레이너 이사가 지금 이제
아직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실은 그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그래서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원래는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요. 감독 담당의 금융 규제가 더 강한 사람이 제프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새롭게 네. 든 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게 지금의 린다 칼스 그 부분을 넘어가고 통화정책 담당의 부의장으로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돈을 푸냐 마냐 이런 것도 있지만 통화에서 보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그렇죠. 사실은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담당 부의장으로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브레이너 이사를 통화정책 이렇게 담당 부의장으로 된 데는 이 점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지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상당히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9월 달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그것도 바로 직전에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해당되는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법정 화폐 단계까지 가는 상태에서 보면 자꾸 뒤쳐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정착했지만 뒤늦게 도입하지만 아주 중심통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잘 정착시키는 것도 브레이너 내지는 페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대 과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 분야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브레이너 이사입니다. 문제는 브레이너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월 의장보다 더 영향력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오락가락했죠. 비트코인 베타 가상화폐 맨 처음에는 금지하겠다. 근데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 부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오락가락했는데요. 담당자 해당되는 브레이너에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거 늦게 도착했고 대중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달러가 도입하되 늦게 도입하고 정착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올해 1월 말에 이렇게 통화 담당 부의장으로 올 때는 비트코인을 확실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코인 투자가들의 최대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플레가 불거지면서 비트코인 이상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금 가격이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이 이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가 불거졌는데 유가라든가 구리라든가 그다음에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금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 추이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첫 해에 돈이 많이 풀리는 관계로 해서 인플레가 이렇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2020년 코로나 첫 해죠. 8월 달에는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할 적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8월 4일인가 그럴 겁니다. 2020년 8월 4일 정도에 2,000달러를 돌파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4,000달러 전망, 시청자 기억나십니까? 4,000달러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망이 나오고서부터 8월서부터 국제 금값의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어떠냐 하면 PD께서 지난 주말에 국제 금값을 잠시 스팟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800달러로 분기돼서 제 기억으로는 1,797 내지는 96 이렇게 1,797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는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2020년 8월 달에 2,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1,797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다른 원자재 가격에 비해서 다른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습니다는 떨어지는 일선 모습인데요. 아시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플레가 불거졌을 때는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보통 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첫째 실질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실질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금에 대해서 실질 가치적인 측면에서 대체적인 차원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앵커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결혼식 할 때 과거에는 저희들이 결혼할 때는 예물로 금을 많이 선호했습니다는 젊은 사람들 요새 결혼 예물로 금 선호하십니까?
저는 매력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매력을 많이 느끼죠. 네. 그만큼 우리가 경제학에서 대체제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제.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요 실질 가치는 있지만 대체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가격이라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 법칙에서 희소성, 지금 희소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그 실질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저렴가와 마찬가지로 기금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금시장 같은 경우는 매장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사실 남아프리카의 금에 대한 공급 구조가 아주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부 중국 쪽으로 이렇게 좀 경제 관계가 높았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미국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 인플레 해칭 수요로 금에 대해서 수요하면 금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폐 반응에서 시너지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너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플레 해지선으로 금 수요가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갈 때 그 이익을 남아프리카에 집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중심, 근본이자 같은 세계 중심통화에서 그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남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는 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 금값이 사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요인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거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요. 근데 제 경우는 대신증권인가요? 지난해 이렇게 금 투자가 수익률이 높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현상이 되냐면 예. 국제 국제 금값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는데 원화 베이스로 이렇게 보면 작년에 1월 7일 날, 8일 날 원달러 환율이 1,082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1,19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화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국내 금 소매상 원화 베이스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 보고서에서 좀 첨가했으면 좋은 보고서가 됐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국제금값은 떨어졌는데 작년에 금리에 대해서 재테크 수익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 시청자의 궁금증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인플레가 불거질 때 계속해서 금을 추천하는 이런 시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은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적합지 못하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금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다른 원자재, 원유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 피크 시어리 때문에 그렇죠. 정점 이론 때문에 지금 금의 이렇게 다른 원자재 가격은 피크 매장량의 한계가 도달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세계경제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미경제학회도 인플레 할 때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문제를 근거로 이렇게 두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채찍 효과라고 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공대의 요식 피셔 교수가 이 채찍 효과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채찍 효과 때문에 결국 총수용과 총공급 에스컬레이션 예를 들어서 자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서 갑자기 소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전 앵커가 만약에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이렇게 소매 판매상을 이렇게 할 때는 자 과거에는 주문량이 100개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200개로 그 주문량이 이렇게 들 때는 이게 제조업체에서 더 이렇게 주문을 요구하겠죠. 제조업체는 또 식자재업체에서 더 이렇게 주문하겠죠. 이런 공급망이 거슬려 오는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급 불균형이. 그런 측면에 채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청자 여러분 신종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 그러면 역채찍 효과가 발생하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급진적인 이렇게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급진적 출력은 성장의 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채찍 효과 때문에 세계 경제 수요형, 세계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하는 네. 측면에서
올해는 국제 유가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 100달러대, 일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150달러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세계 경기가 작년에 사실은 그 5.5%에서 올해는 4%대로 떨어진다. 경기적 측면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공급망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수록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채찍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 구리도 지금 10,000달러 정도, 아마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0달러로 해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100달러 진입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 그리고 원유 가격까지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는 신삼고 현상은 한국 증시에 과연 호재로 봐야 되는지 혹은 악재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냥 제목을 딱 놓고 정피드랑 같이 이렇게 그 최근에 나오는 가격 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변수가 국채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가치 올라가고 원재 가격이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신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상과 관련해서 코스트 문제가 나오고 그게 공급망 문제고 환율 문제가 커런시 문제에서 3C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한번 등장시켰습니다는 그 더티라고 해서 예. 이런 문제가 되죠. 전부 가격 변수와 관련돼 있죠. 이거 하나 부채 문제고 인플레도 역시 물가 문제고 레이트도 환율 문제고 텍스도 세금 문제고 예일드도 금리 문제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위기와 결부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 변수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기가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경제신문의 일면 타업으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가도 올라가니까 이게 한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은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 SK처럼 품질과 디자인과 그다음에 기술이 좋습니다. 과거처럼 가격 변수에 의존하는 이러한 천사구제에서 덜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관념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고 현상, 뭐 이렇게 더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위기론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이건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올해 세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 텐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아주 노바디 노스 리스크 이론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데 예. 돈을 푸는 과정에서 주가가 예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테크 수생별에서 굉장히 높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 수익이 굉장히 기대가 높아진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 포머족이라든가 이런 건 뒤늦게 투자했습니다. 초창기에 투자한 게 뒤늦게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 수익이 적다 보니까 포머족들이 자꾸 위험을 모르고 아주 그냥 굉장히 고위험 투자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디폴트 채권을 체리피킹한다든가 BW 같은 메자닌 펀드에 추천한다든가 그리고 부실 거래해서 세컨드리 M&A 추천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주 위험한 쪽에 투자를 권유하는 쪽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자, 지난주 연초부터 한국의 모 기업에 굉장히 돈을 빼라는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크게 났던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와 같이는 주식 투자가 지난 2년 동안 수익이 높은 그 기대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주식자 수익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금융사고들이 많이 저지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작년에 대형주를 추천을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믿어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 손실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일수록 자 가격 변수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위기론보다도 재테크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을 작년에 2년 동안에 이제 완화해서 긴축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전부 포트폴리오를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에서 멀어져야 되느냐 할 때는 주식 그 이에는 이렇게 투자 선전이 없다 하는 T나 There is no alternative에서 이곳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떠나지 말아라. 그냥 바꿔줘야죠.
완화해서 긴축이니까 자 서학기비들이 GBK 하는데요. 요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전망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중국 주식이 좀 비중을 높여서 네. 미국과 그 균형을 좀 가져가고 미국도 빅테크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빅테크 업종을 좀 줄여서 우리가 하는 지난번에 소위 그 골든 크라이 앵글 것처럼 전통적인 주식 아까 그 인기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뭐 리오프닝주라 그래요. 예.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저는 뭐 그걸 골든 트라이앵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종목을 좀 편입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강조했던 빅테크 ETF 비중은 좀 차익을 실현해서 비중을 좀 다소 좀 축소해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올해는 투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요 파지티브 재테크란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텍스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재테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파지티브 재테크 이거보다도 네거티브 재테크에 좀 신경을 써라. 네거티브 비용을 줄이는 거다. 비용을 줄이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 갖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가상화폐와 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한상춘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